김수천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들었어요. 뭘요? 듣고야 말았어요. 뭘 들었어요? 김선님의 방송을 듣고야 말았어요. 부끄러워. 완전 잘해, 완전 잘해. 뭘 또 우리끼리 완전 잘해. 아, 진짜 우리 인민 테레비에 오프라 윈프리. 인민 테레비 어디예요? 우리 정치성을 좀 확실히 하자고요. 국민 테레비 말고 인민 TV 이름. 종북? 예, 인민 TV에 우리 오프라 윈프리. 하기 싫단 말이에요. 야, 진짜 왜 이렇게 잘하세요? 밤샜죠? 밤샜어요. 진짜.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긴장돼가지고 나무님 없이 나. 아니, 그 코멘트에서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게. 네. 우리 친정엄마가 압력밥솥으로 지어준 그런 밥맛이 나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윤기 자르르? 네네.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긴장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방송은 나무님이 계시니까 네. 이제 큰 나무에 기대가는 한 떡이 이제 새싹처럼. 새싹? 새싹? 새싹 치고 좀 헤비한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무님한테 묻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거 혼자 마이크 앞에 딱 서니까 아우 너무 긴장되고요. 예, 아니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이 우리 김선님이 그 정치 돌직구, 시사 돌직구, 시사 돌직구를 통해서 정말 2014년 우길 승천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과연 이걸로? 네, 태양처럼 떠올라서 아주 그냥 지구를 덮어버려 그냥. 예, 덮어버려. 뭐 덮밥이에요 지구가. 네. 죄송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 홍대에서 합정역 상수역을 거쳐서 운동삼을 걸어왔거든요. 걸어왔는데 남과 여 젊은 커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였는데 나 진짜 웃겨가지고 오빠 우리 뭐 먹을 거야? 우리 설이 고기나 잡아먹을까? 이 뱃살을 잡아먹어야지. 어머 그러면 오빠가 내 뱃살 보는 거야? 미워. 아 진짜 정말. 죽겠다. 아 네 진짜. 웬만해서 길거리에서 욕 안 하거든요. 아이, 씨발, 진짜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야, 진짜. 너무 알콩달콩. 그, 특히 가장 위험한 지역이 상수역 그 안쪽에서 롤링홀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합정역 쪽 오는 이 거리는 이 지옥의 거리예요. 지옥의 거리. 남자, 여자 모두 다 특히 여자분들 혀가 다 짧아져가지고, 혀가 막 어금니 쪽에 붙어 있어, 막. 와, 이거 어떻게. 진짜, 거기를 뚫고 오시느라. 손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예. 아, 진짜? 조사 좀 해봐야겠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손님도 연애할 때 혓바닥이 저절로 짧아지면서 몸이 이제 막 베베 꼬이는 꽈배기처럼. 아니, 저희는 좀 약간 쿨식한 커플이었어요. 네. 내외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는. 네. 예, 그런, 이렇게 고상한. 한번 해보세요. 클래스 있는? 무엇을? 예. 무엇을 해봐? 혀 짧은 거? 혀 짧으면서 몸 베베고서 한번, 오빠 뭐 먹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애교 안 된다. 궁금해서, 진짜. 오빠 뭐 먹을 거야, 우리? 이상하잖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못해요. 우리 첫 번째 사연 들어갑시다. 나 왜 이러나 망신 주고 첫 번째 사연, 씨. 안녕하세요. 나무님, 써님.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외국 유학을 앞두고 잠시 쉬고 있어요. 제 고민은 가족, 그러니까 동생과 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입니다. 제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동생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엄마와 떨어지게 돼서 많이 힘들었지만 엄마가 아이 둘을 다 키우기엔 힘든 형편이라는 걸 알았기에 좀 더 커서 엄마를 만나게 되기만 기다렸죠.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서야 엄마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를 자주 보고 싶어서 일부러 엄마가 사는 동네로 대학 진학을 했거든요. 엄마와 동생이 사는 집 근처에 제 자취집을 얻어놓고 왕래를 하게 되기 시작했을 때는 엄마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어서 마냥 좋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엄마는 생활이 고단해서였는지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시지는 않았고요. 동생만 예뻐하시더라고요. 동생도 엄마에게 늘 불만이 많았고 은근히 저를 질투하더군요. 언니는 아빠랑 살면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다고요. 사실 아빠가 경제력이 있으셔서
살면서 학비나 용돈에 힘든 건 없었지만 엄마와 동생이 없는 상황에서 저도 많이 힘들었다는 거는 몰라주니까 그게 너무 야속했습니다. 자랑인데 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나름 좋은 대학에 다녔고 학교 간판을 앞세워서 과외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때까지 돈을 꽤 모았어요. 그 돈으로 유학을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대기업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잘만 하면 아빠의 도움 없이 제가 모은 돈으로 유학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로 동생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는 안 밝힐게요. 아무튼 동생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그 돈을 1년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계획이 너무 현실성 없고 도박과도 같은 일이라 생각해서 돈은 못 빌려주겠다. 하지만 조금 도와는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을 제 자취집에 와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정말 난리를 치더군요. 엄마는 어쨌냐고요? 엄마는 저를 원망하시더라고요. 너는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으니 다시 벌 수 있지만 동생은 그렇지 않잖니? 동생이 불쌍하니 도와줘라. 막무가내로 이렇게 강권을 하시더군요. 거의 2달을 그렇게 동생과 엄마와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학교 교수님의 초청으로 외국에 잠깐 다녀온 사이 엄마와 동생이 제 은행 카드를 가지고 제 돈을 전부 인출해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났죠. 엄마와 동생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1년만 있으면 그 돈 2배로 돌려준다.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돈을 전부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거의 3년 동안 저는 엄마, 동생과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저의 20대 전반기의 꿈을 통째로 날려먹은 동생, 그리고 저에게는 냉담하고 동생만 싸고 도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러면서 다시 왕래를 하게 됐죠. 동생도 엄마가 아프시니 그래도 언니라고 저에게 매달리며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엄마도 그전과는 좀 달라지셨고 그렇게 어물쩡하게 우리 모녀는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유학 준비를 했어요. 졸업 후에 직장에 다니면서 유학 준비를 계속했고 드디어 다음 달에 출국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동생도 철들었고 엄마도 저에게 전보단 잘해주시지만 그리고 자주 보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엄마와 동생에 대한 화가 덜 풀렸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밉고 엄마 너무 원망스러워요. 남의 집에 가서 애들 과외하고 밤늦게 영화 촬영장에 가서 집 나르는 알바까지 하면서 벌었던 제 돈. 그걸 어떻게 저 몰래 그렇게 가져가고 사기당하고 제가 연락 끊으니 자연스레 전화 한 통 안 하던 동생과 엄마. 게다가 막상 엄마가 쓰러지시니 저에게 전화한 동생. 너무 염치 없고 후안무치하다 싶습니다. 엄마가 혼잣말처럼 그러시더라고요. 너한테 죄가 많아서 내가 아프다. 그런데 솔직히 우습습니다. 제 동생도 어떨 땐 정말 때려버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니까, 언니니까, 자식이니까 덮고 용서하고 시간이 해결하겠지 생각하려 했지만 그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만 싶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그러기가 너무 힘든 저는 나쁜 사람일까요? 사연이 너무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정말 기네요. 예, 정말 길어요. 네. 단편 소설. 네. 아니면은 KBS 낭독의 발견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낭독의 발견이라고 하기엔 그 낭독하는 사람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특히나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 힘 팍 들어갔어요. 예, 느낌 확 달았습니다. 정말 긴 사연 속에 담긴 이분의 정말 고민, 네. 무거운 마음 좀 느껴지죠. 네. 어머니와 동생을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근데 정작 만났을 때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네. 또한 자기가 해외에 간 사이에 통장에서 4천만 원을 홀랑 빼서 다 날려먹고, 네. 그리고 연락 끊어졌다가 뇌에 출혈? 네, 엄마가 뇌출혈. 되니까 그제서야 연락이 오고,
네, 여기서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을 이제 남편으로만 하면은 우리가 항상 듣던. 네. 조광지철 버리고 바람이 났다가. 딴 사람 차렸다가 다 떨어먹고 병 들고 아파서 집으로 와서. 병든이 돌아와서. 예, KBS 인간극장 5부. 아이고. 뭐 이런 느낌 확 나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많죠. 그런데 참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해서 와. 제가 읽진 않았어요. 여기서. 근데 써져 있어요. 4천만 원을 네. 본인의 유학자금으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엄마랑 동생이 홀랑. 되게 600만 원까지 인출 제한 걸어놓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네. 하셨겠죠? 아마? 저도 4천을 어떻게 뺐을까 했는데 네. 그렇게 할 수. 현금카드 ATM기 갖고 가서. 네. 번호 4자리를 뭐 대충 알고 있을 그러니까 테니까. 땡땡땡땡. 생일로 막 조합해보고. 야, 근데 진짜 마음에 상처 입으실만 하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부모님 이혼하시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 네. 일부러 대학 진학도 엄마가 사는 도시로 하셔서 그렇게 엄마와 가까이 하길 원하셨는데, 네, 오히려. 어머님도 그 팍팍한 삶 속에서 좀 뭐랄까 변하신 거죠. 그렇죠. 네, 변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헤어지고 대학교 때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네. 만나신 거니까 그렇죠. 시간이 뭐. 초등학교 때 만났던 엄마의 이미지가 그대로 이제 박제화돼서 그 고이 그 추억 속에 잠들었던 이미지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나만을 생각해주는 그런 따뜻한 어머님의 엄마.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10몇 년이 지난 후에 만난 엄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피폐함에 이제 찌들려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혼하시고 아이 키우시면서 또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어요. 혼자 힘드신 점이 많아서 또 그래서 이제 한 거의 10년 만에 다시 왕래하기 시작한 큰딸을 온전히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 지금 이제 사연 보내신 분은 큰딸인데 아버지는 경제력이 있으셔서 이제 큰딸은 아버지랑 살았는데 네. 나름 혜택받고 살았다. 네. 이제 동생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니에 대해서. 그러면서 엄마는 또 자기가 키웠던 작은 딸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네. 또 불쌍한 마음,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보상해주고 싶은 심리 그런 것 때문에 이 큰딸에게 네. 어떻게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근데 집에 와서 술 먹고 꼬장 뿌릴 정도면 그 동생도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요. 여동생이야. 대충 게다가. 어떤 케이스인지 알 것 같아. 4천만 원 날린 거 보니까 이 보나마나 뭘까? 뭐 거마대 학생. 에? 자석료 300만 원짜리. 그거 뭐야? 예. 자석료. 예. 어떻게? 그 다단계가 오해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다단계는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불법 다단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합법이라도 너무 이제 열광적으로 하다 보면은 큰일이 나지만은 대부분 뭐 이제 나름대로 등록된 업체들은 괜찮은데 완전 불법으로 완전 감금시키고 그 강제로 그 교육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서 보면 요즘은 아예 700만 원, 800만 원 사나머니 러시안 캐시 들어가서 그 아예 대출 받으러 같이 손붙잡고 가요. 그런 데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대출을 받으면은 이자가 뭐 40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못 갚아요. 대학생들. 그러면 그걸 갚기 위해서 갚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실적을 더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더 돈을 계속 땡기게 되고 더 많이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아빠 통장, 누나 통장 들고 튀고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그 제2금융권 대출을 족쇄로 딱 채우는 그렇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는 그 500만 원씩 대출 받는다고 치면은 10명이면 5천만 원이고 100명이면 5억이잖아요. 네. 200명만 모으면 몇 억짜리 사업자 되는 거예요. 얘네들 이 거마대 학생들 이제 모아놓고서 이제 강제로 학습 교육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경찰 조사하는 걸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왜 맨 처음에 그 불법 다단계 피해자였잖아. 그러다가 이거를 자기가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조서를 쓰는데 8시간 이상 걸려요. 너무 이제 얽혀 있어서. 도저히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딱 금액의 규모도 그렇고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네. 어떡해. 제가 고발 프로 하면서 한 2달인가 쫓아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딱 그 케이스인데 못 찾아요. 그 계약서상의 그 모든 조항들이 다 정말 이 업체의 권리와 그 회원의 의무로 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언니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생각해서 뭐 내가 돈은 못 빌려주지만 조금 도와는 주겠다. 네. 1년 만에 2배면 딱 그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그 매뉴얼이 있어. 엄마한테 돕고는 언니 통장 들고 튀는 매뉴얼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 꼬시는 매뉴얼인데 딱 1년에 2배 맞아요. 이분은 이건 말씀 안 하신다고 네. 동생이 어떤 건으로 빌려달라고 네. 했는지는 말 안 한다고 하셨는데 네. 뭐 추리 완료. 아니 뭐 이 여동생 분께서 뭐 어디 단란주점에 지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딱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김셜록 뭐, 우리 뭐 학동역 사거리에 있는 뭐 카카오톡 단란주점에 뭐 15% 지분 들어간다. 그래서 뭐야. 매출 30%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카카오톡 단란주점 본 것 같아. 없어졌어요. 어떡해. 그거. 이름 바뀌었어요. 네. 노영현 사거리였는데 네. 카카오톡 본사에서 제지 들어온 것더라고요. 그랬어요. 바뀌어야지 당연히. 아무튼 우리 김셜록 선생님께서 도대체 그 4천만 원의 행방에 대해서 네. 추리를 마무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게 홀랑 다 없어지려면 이렇게 빨리는 업체에 들어간 거 외에는 잘 없거든요. 조금만 남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뭐 몇백이라도 좀. 그렇죠. 몇십이라도 남는데 홀랑 다 날렸다. 아이고. 그리고 그 뇌출혈의 원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머님도 네. 빨렸어. 네. 진짜. 그러니까 작은 딸한테 다 하셨다. 아무튼 그렇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상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회한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했던 엄마가 이 모습이 맞나. 그리고 내 돈을 그렇게 홀랑 4천만 원 그리고 아프니까 이제 와서 연락을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신감이 드는데 저는 그 감정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사연 중간중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그래도 친엄마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은 건가? 그리고 내 동생 죽이고 싶다, 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정말 옳은 감정일까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당연한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죄책감을 갖고 계세요. 죄책감 느끼실 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되게 좀 이렇게 생략된 부분이라고나 네. 아까 궁금했던 게 그렇게 이제 뇌출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은 연락 끊고 생각 네. 안 하고 좀 이게 잊고 살아보려고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나름대로 네, 이제 네, 열심히 네. 하시면서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제 뇌출혈 네. 쓰러지셨다. 이래서 동생이 연락 왔을 때 네. 이제 다시 가시게 된 거잖아요. 네. 엄마와 동생한테. 그런데 이 과정이 이분이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네네. 엄마와 동생을 그냥 어물쩡 다시 네. 이제 만나게 되면서 엄마와 동생한테 이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지나간 뭐 4천만 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와 뭐 사과와 네. 그런 용서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없고. 지금 제가 보기엔 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우리가 흔히 그 금액 어떤 그 재화가 오고 갔을 때 또는 손실됐을 때 망실되었을 때 일어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 있잖아요. 사과, 보상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가족이니까 퉁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20대 초반의 꿈이 날아갔다고. 그럼 몇 년을 지금 이제 지연되셔서 30대 초반에 드디어 이제 다시 준비를 해서 네. 유학을 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죄책감을 정말 뭐랄까 본인의 죄책감이 드는 것도 있는데 그 죄책감을 그래서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카르네 아데스의 판자라는 게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카르네 아데스라는 그 철학자가 그 질문했던 내용인데 네. 그 배가 표류를 하게 됐어요. 네. 난파가 돼서 그 우리 3명이 있는데 3명이 하나의 널빤지 그 판자를 붙잡고 매달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영화 그거 뭐죠? 타이타닉처럼 아, 네. 여러 명이 붙어 있으면 부력이 떨어지니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3명이 달라붙었겠는데 1명이 2명을 떨쳐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2명은 죽었죠. 1명은 살고. 그러면 이 재판에 갔을 때 나중에 무트로 올라와서 재판에 갔는데 두 사람을 죽인 거를 결국 밀어서 죽인 거를 이 사람에게 그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없거든요. 아, 네. 카르네 아데스의 판자라고 해서. 물론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 현대 근대법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섬세한 그런 치밀한 어떤 그 이제 조각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논외로 치고 어쨌든 간에 그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행동은 자연 질서 앞에서 했던 행동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죄책감이 바로 그 카르네 아데스의 판자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내 삶을 좀 더 온전하게 위해서 그 부모님과 어머님과 그렇게 결연됐던 그 살기 위해 그 죄책감이라는 게 죽이고 싶고 미워한다는 게 바로 그 어떻게 본다면 그 판자잖아요. 근데 그 판자를 굳이 구정할 필요가 있을까?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괴물이 되진 말아야겠다. 괴물이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 하는 약간의 어떤 경제적 조력이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전부 다 끊어버리면은 정말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괴물이 되진 말되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왜냐면은 그 어머님과 그 동생과는 제가 보기엔 이미 삐딱선 탔어요. 다시 뭐 화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건데 그 감정 자체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죠. 네.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홀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모았던 정말 이렇게 4천만 원이어서 큰 게 아니라 네. 그 노력의 가치가 거기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뭐 금액적으로 네. 따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탕진해버린 엄마와 동생 그리고 이제 전혀 반성 없이 네. 다시 자기한테 이제 손길을 뻗치는 그런 모습 볼 때 아, 정말 가족이라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가족이니까 언니니까 참고 용서하고 덮으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이 분노, 미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 정말 나무님 말씀대로 너무 미운, 지금 이제 이분이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나무님 말씀하신 대로 엄마와 동생을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마음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 죄책감을 네. 너무 심하게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너무 애써서 용서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용서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용서라는 게 너무 값싸게 남용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이렇게 뭐 의견 충돌이 있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빨리 화해하고 털고 가는 게 좋겠지만 대부분 그 체념적 용서죠. 체념적 용서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무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널 용서하면서 내 스스로 마음의 구원을 찾겠다라는 그치? 건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너무 내가 불쌍하잖아. 네, 그러니까 체념적 용서죠. 체념적 용서라는 거는 사실 그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죠. 흔히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할 때 얼마 전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그분 돌아가셨을 때 온갖 매체에서 화해와 뭐 용서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화해와 용서를 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백인 그 아파트 헤이트 그 정책을 펼칠 때 그 가해자들이요. 텔레비전 공개 생방송에 나와서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네, 나 이렇게 해서 누구 때렸고 고문했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제 죄를 용서를 비하겠습니다라고 엉엉 울면서 공개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도 그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자신의 삶의 커리어를 사실 다 날린 거죠. 그렇죠. 날리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니까 법적인 면죄부를 주면서 그래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던 거지. 그냥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시죠.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좋게? 네, 그거 아니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건데, 이걸 마치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특히 보수신문 언론에서 용서와 화해, 맞아. 이렇게 하는데. 만델라는 용서의 뭐 아버지. 뭐 이런. 아니야. 그 용서를 하기 위한 과정은 엄청 험난했다고요. 엄청 험난했어요. 험난했던 거고. 뭔가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용서받고 싶은 게 있나 봐. 이렇게 뭔가 퉁치려고 하는 그렇죠.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지금 어떠한 이분의 마음에는 이 동생이나 엄마가 지금 조금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양에 차지 않아요. 이 엄마와 동생이 날렸던 나의 20대 꿈을 요런 정도의 액션으로 보상이 안 돼. 그런데 언니니까, 딸이니까, 혈육이니까 참아야 한다 생각하면서 본인은 억누르고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글쎄요, 저는 이렇게 정말 깨어진 관계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이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 안 해요. 나무님처럼. 하지만 어떤 의식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4천만 원을 탕진하고 정말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훔쳐간 거잖아요. 같은 가족이라도.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따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정말 세게 따져야 된다. 엄마와 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엄마 뇌출혈인데. 엄마 뇌출혈인데? 그럼 뭐 동생한테라도. 근데 이 과정이. 꼬장 부리는데.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전처럼 그렇게 막 가진 않겠지. 그때는 이제 동생도 20대 완전 초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동생한테는 한번 들이받으시고요. 세게. 들이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을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세게 좀 따지세요. 그러니까 그게 동생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본인이 마음에 맺혀 있는 네. 것은 일단 한번 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만약에 뭐 동생이 좀 미적지근하거나 언니가 그런 거죠. 돈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냐 이러면서 더 뭐 이렇게 섭섭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마음에 있는 거 말 못하고 계시는 거 내가 언니니까 어른이니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들 묻어버리고 참으려고 하시는 것들을 한 번 정도는 확 네. 저질러 보시는 게 어떨까. 아, 좋습니다. 네. 한번 들이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동생에 대해서 엄청난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고 그 미움의 감정이 굉장히 본인도 좀 혼란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그 판자를 잡으시는 것은 그 누구도 욕할 수 없는 본인의 권리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본인께서는 아니죠. 그 나머지 두 명을 그 판자를 같이 붙잡게끔 노력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이 사람들이 뺏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니까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그거 같아요. 영원할 거라는 거. 예. 그 연인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가족 사이도 그렇고 이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그 착각 때문에 이 모든 관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영원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거 없죠.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도 국민 TV DJ 하다가 잘렸잖아요. 아, 뭘 잘려? 아니 그거 아니고 얘가 좀 잘못됐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 또 어머니와 여동생과 화해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하지만은 지금은 본인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 네. 네, 말씀 주시고. 살다 보면 참 별일들이 다 있고 뭐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내 가족, 내 친구 정말 나와 감정 교류 정서적으로 깊게 하면서 나를 누구보다도 세워주고 이해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정말 많고 커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가족이니까 우리가 같은 한솥밥 먹는 식구끼리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좀 이렇게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그렇죠. 원래 커요. 회사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회사가 그 사원의 가족 같은 회사. 아우 노. 네, 그게 제일 역 같은 회사잖아요. 네. 왜냐면 그 가족 같은 회사의 규범을 가정적 규범을 사회라는 공적인 조직을 끌어내면서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잖아요. 야, 가족인데 야근 좀 해도 되지 않아? 가족인데 토요일날 와서 일해야지. 맞아. 가족인데 일요일 와서 일 좀 해. 가족인데 뭐 수당을 네. 챙기려고 그래?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가족 규범이라는 것 자체로 해서 뭐랄까 망가져 있고 그거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나면 더 개판이 되는 건데. 가족은 내 가족만. 네. 진짜 내 가족만. 그 가족이라는 것도 서로 아끼고 위해줄 때 그렇죠. 진짜 가족인 거죠. 네. 그러면서 너무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또 부끄러워해요. 네. 가족이 내 가족이 나한테 이런다는 게. 그러면서 이거를 억지로 나를 채찍질해서 막 빨리 수습하고 그래 잊어야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많이들 스스로를 다그치는데 그러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저 사람 미워. 힘들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해.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대로 솔직히 인정을 해버리는 게 미워하시고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마세요. 그 여동생 사진으로 칼라 프린트 인쇄해가지고 비비탄 관역으로 쓰세요. 뿅뿅. 아카데미에서 그 M16 총 사가지고 쏘면서 다트 판하고 막. 그러니까 다트 판하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푸시면서 본인의 삶을 좀 더 챙기십시오. 아니 피해자가 가해자 그렇잖아요. 피해가의 개념 분명히 있어요. 왜 당해놓고 용서까지 내가 억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 다그쳐가면서 해야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진짜 네. 그러지 마시고 본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미워도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뭐 몇 개월, 1년 사이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분이 시점이 좋은 게 또 외국을 나가신대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마음 바닥에 있던 거 동생한테 쌓였던 거 싹 풀어서 한번 이렇게 폭탄 세일 한번 해버리시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국하셔서 열심히 공부 전념하시다가 그리고 페이스북에 맛있는 거 먹고 그 클럽에서 노는 사진 많이 올리면서 여동생 그 염장 좀 지르게 너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 비엔나에서 마시는 커피야. 진짜 비엔나 커피. 진짜 비엔나 커피. 여기 오스트리아 저기 뭐 아저씨가 짤즈부르크야 이러면서 염장 지르세요. 좋네요. SNS가 이러라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염장용이지. 아무튼 그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네. 우리 고민녀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애키자면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마. 뭐 용서와 화해 네. 그것도 반성 있어야 하는 거지. 먹으라고 그래. 무슨 용서는 화해야. 우리 상담 좋다. 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고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3월 달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내가 거의 막달에 접어들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일찍 퇴근해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태동도 느껴보고 태교에 좋다는 책도 읽어주고요.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사실 너무 걱정이 돼서 요즘 제때 잠을 못 자요. 임신은 아내가 했고 힘든 출산도 아내가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사실은요, 두려운 것도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다들 아이 낳고 잘 산 것 같은데 제가 그들만큼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아내랑 둘이 살면서 적당히 벌어서 아껴 쓰면 됐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 경제적, 정서적인 뒷받침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직업적으로 그닥 안정된 편은 아니에요. 아내는 출산 후에 또 복직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 혼자 외벌이로 쭉 벌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책임감을 넘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부담감이 정말 턱턱 느껴집니다. 아내한테는 이런 말 못하겠어요. 안 그래도 몸도 무겁고 출산 시의 고통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든든하게 있어줘야 할 남편이 이렇게 겁내고 있다는 거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다른 남자들도 이러는지 궁금하고 제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떤가요? 남들도, 다른 아빠들도, 다른 남자들도 아기 태어나기 전에 다 이런가요? 첫 아이를 맞이하는 기쁘고도 두려운 마음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네. 어른 됐네, 어른 됐어. 다 컸네. 다 컸어. 예전에 어르신들이, 네. 제가 예전에 주차장에서 알바할 때, 주차장. 나무님 진짜 다양한 일을 했어. 아니, 원래 두 개예요. 어떤 거? 식당 종업원, 네. 주차장, 네. 그 다음에 유흥업소. 네. 유흥업소는 제가 하여튼, 네. 네. 안 가셨어요? 아니요, 거기서 일했죠. 거기서 일했죠. 유흥업소 제일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같이 놀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 주차장 그 사장님이 할머니이셨는데 존댓말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서방 무성하면서. 아기 아빠랑. 애 아빠한테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된다고.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하대를 하시다가 나무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서방, 어떻게 요즘 애기는 잘 커? 이러면서 왜 그러시냐니까. 무슨 서방이란 말 되게 고전틱해. 네. 귀여우시다. 근데 사실 주변 보니까 애 낳으면 대부분의 남자 철이 들긴 들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야 철 드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한시적이죠. 잠깐. 네, 잠깐. 방 안에서 냄새가 나서 페브리즈를 잠깐 뿌린 것뿐. 근데 근원에 있는 그 곰팡이 나오는 그 세균 싱크대 밑에 있는 썩은 냄비는 치질 못한 거야. 냄새만 잠깐 치는 거지. 냄새만 네. 그렇구나. 이분이 느끼는 그 뭐랄까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참 그래도 행복하지 않나요? 그 애를 직접 낳아보신. 애를 직접 낳아보신. 저는 이분 마음이 되게 이해가 돼요. 네, 저도 그러니까 참 그래요. 여자나 남자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몸으로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여자가 더 많이 힘든데 느끼는 감정은 사실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기를 딱 낳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기한테 막 너무 예쁘다, 어떻게 막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좋은 기분을 한 아기가 50일 넘을 때까지도 못 느꼈어요. 왜냐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나면은 막 온 몸이 다 아프잖아요. 네. 아프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뱃살도 막 말하기도 싫어. 막 그렇지. 뭐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 네. 그런데 이 아기는
제가 봐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그리고 애가 막 태어났을 때 안 이쁘잖아요. 안 이뻐, 맞아. 그게 특히 남자분 이분도요. 애 태어나면 알 거야. 딱 보면 시뻘게 해가지고 쭈글쭈글해. 네, 쭈글쭈글해가지고 이게 뭐지?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나 남자분들이 알고 있는 갓난아이의 이미지는 분유 광고. 아 맞다. 뻐해가지고 그건 한 100일 넘어야 되는 100일 넘어 뻐해가지고 아빠 보면서 막 웃고 눈 맞추고 이러는 맞아, 모습을 맞아. 생각하는데 막 제조된 막 생산된 갓 나온 이 제품을 딱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진짜 우와 막 두려워 봐. 안 예뻐요. 네, 그리고 절대 막 안 예뻐. 이 탯줄도 막 끊어봐. 네, 손 그리고 부들부들 막 떨림. 똥도 처음에는 그 변이 제대로 난 게 아니라 그 엄마 몸 속에서 먹었던 게 나오니까 예. 시퍼렇게 나오잖아요. 태변. 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막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것보다는 내가 24시간 케어를 해야 돼.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 정도로 네. 생각이 되는 거야. 할부 몇십 25년짜리. 어떡해. 25년에만 끝나면 다행이게요. 네. 요즘은 막 할부 40년도 있고 그러던데. 예? 막 40 돼가지고 엄마 집에 살고 이런 사람 얼마나 네.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아기가 좀 50을 넘어가고 이제 서로 눈 마주치고 이러면서 교감이 생기면서부터는 정말 네. 사랑스럽구나 이런 기분이 비로소 들기 시작한. 그 자동적으로 엄마라고 해서 모성애가 막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모성애 네. 버튼 누르면 딱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아니에요. 그 모성애나 부성애가 소설, 영화, 드라마 속에서 워낙 미화돼서 그런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같은 유전자 풀을 공유했기 때문에 나오는 기초적인 어떤 본능? 그 본능 점수는 있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기른 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감이 있기 때문에 생기다는 거지. 예, 그게 강요되거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키워봐요. 본능에다가 이제 또 유전자 풀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거. 지금이 사실 제일 이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그치, 기대도 되고. 근데 이제 막상 키워봐요. 이거는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예. 내가 쟤를 사랑해야 돼. 내 자식, 네. 내 새끼니까. 이러면서 계속 의지를 갖고 내 자신을 네. 정말 저 새끼 밥 안 먹고 말 안 들어서 짜증나 죽겠지만 내가 저 새끼를 발로 사랑해. 걷어채보고 싶은데. 요즘 우리 아들 미운 네. 7살, 이제 8살 됐거든요. 흔히는 뭐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8살 되셨는데 이분이 대항마지, 한 살 더 먹으니까 자세가 삐딱해져요. 훈아 밥 먹어 이러면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정말 미쳐버려요. 내가 진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네. 사랑에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카를 보면은 그 조카의 얼굴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얼굴이 다 나와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살짝 저 아버지 얼굴도 나오고 여동생 얼굴도 나오고 남동생 얼굴도 나오고 네. 그리고 뒤돌아서 앉아 있으면요. 나 같아. 뭐. 저 같기도 하고 할머니 예전에 우리 친할머니가 저희 집에 잠깐 계셨는데 그 한복 입고 참빗으로 머리 이렇게 빗으셨어요. 맞아. 굉장히 단아한 모습이셨는데 뒤에서 보면은 그 애기가 단아해. 3살짜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딱 그 할머니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얘를 360도 이렇게 왔다 갔다 돌려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 내가 알고 있는, 나랑 정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그,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애정을 줘야 돼. 그치. 피의 끌림이지. 네, 피의 끌림. 표현 좋다. 피의 끌림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카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누구도 못 고친다. 네. 근데 사실 조카병이 제일 심해요. 왜냐면 조카는 내가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맞아. 부모는 자식병은 사실은 조금 생겼다가 없어지죠. 난 없어. 자식병 따위. 네. 네, 조카는 어떤 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터놓고 자유로운 마음에서 더 막 이렇게 애정을 쏟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자식은 얘 미래와 이런 경제적인 모든 서포트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좀 하나 걸리는 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육과 동시에 사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든 면이 있긴 있어요. 저 조카가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 네, 첫 조카가 생겼는데 너무 이뻐요. 애기 완전 깨물어주고 싶어. 근데 그 조카가 학교를 가서 네. 훈이와 이제 성적이 비교가 되는 시점에서 다행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비교는 조금 어려워요. 7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비교. 그 부분에서 이제 미운 조카가 되느냐. 쟤는 막 서울대 갔는데 막. 착한 조카가 되느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당연한 거고요. 맞아요. 예, 다른 남자들도 다 표현 안 할 뿐이지 아무리 터프가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 떨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식구가 하나 더 느는 거잖아요. 아내도 이제 복직이 힘든 직장에 다니셨다고 하니까. 그거 진짜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부담감. 아니 어떤 거? 애 낳고 쉬러 갔다고 해서 복직이 안 되는 거. 그 마이너스가 오는 거. 이건 근데 진짜 정말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의 대한민국의 나라는 그렇게 애 낳으라고 하면서 여자가 애를 낳아서 나가면은 그 경력 단절을 그냥 확 시켜버리니까 그 자기 커리어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애는 낳으라고 그러고. 내 말이 뭐 그리고 어쩌라고. 이 상황에서 그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이 현 시점에서 젊은 남녀가 애를 오롯하게 키워야 되는데 국가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네. 국가가 어디 있음? 나라 꼴이 요즘 있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마음의 부담감, 이 아내와 아기와 네. 이렇게 가장으로서 그런 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임신을 안 하신 남자분이라고 해서 이걸 안 느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네. 네. 감정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서 적금 하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적금을.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2만 원에서 5만 원짜리. 조그맣게. 네, 조그맣게 들어서 이거를 계속 한 1년에 한 번씩 터세요. 새로 또 만들고. 그래서 저 그 적금 모은 거를 부부를 위해서 써요. 부부를. 애를 위해서 쓰지 말고. 어차피 애는 누가 다 사줘. 맞아, 진짜 그렇더라. 누가 줘. 누가 다 사줘. 네, 사주거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해서 날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얻는 것도 있고 뭐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흔히만 보면 사람들이 그 돈을 줘요. 네, 그러니까 애는 알아서 잘 크니까. 알아서 크더라고. 저는 제일 저경한 게 뭐냐면은 애를 위해서 막 아끼고 막 이러다가 본인들이 굉장히 뭔가 찌그러드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그 돈은 예를 들어서 5만원씩 모으면 1년에 60이잖아요. 60만 원은 오롯하게 두 사람을 위해서. 네. 진짜 뭐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간다거나. 비싼 밥을 먹는다거나 예. 아니면 뭐 애기 잠깐 맡겨놓고 2박 3일 어디 이렇게 드라이브를 갔다 온다거나. 아니 뭐 좀 크면 같이 가도 좋은데 그치. 그런 것처럼 돈을 모아서 내가 이제부터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지. 거기서부터 어떻게 본다면은 불행이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이미 시월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자애라면. 남자애. 왜냐면은 자기 인생, 특히나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희생을 하고 들이붓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휘발이 되고요. 그 20년, 30년 날아간 인생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며느리를 갈궈야 되는 거지. 내 아들 장가 보내서 원샷으로 보상받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고 며느리는 부잣집 딸이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찍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원인이 어떻게 되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아이한테만 올인하고 그렇죠. 부담감에 휩싸여서 내 생활을 못 찾는 것이 이제 장차의 불행을 가져온다. 그 외국에서 나온 설문조사 이렇게 비교한 거를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이와 부인이 같이 이제 다리에 매달리게 됐다. 한 사람만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을.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부인을 택한대. 진짜? 예. 나 어떻게? 진짜? 예. 그게 물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라면은 아마 대부분의 한국 남자는 어떻게든 둘 다 구하겠다. 이렇게 다 할 텐데 우리 이제 그 블록버스터 슈퍼히어로 무비에서 종종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맞아. 여긴 제인이 매달려 있고 여기는 뭐 제니퍼가 매달려 있고 한 명만 구할 수 있다. 그 아이언맨에서 나왔죠. 맞아. 거기서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에서도 나와요. 스파이더맨.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구출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붙잡게끔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좀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누굴 뭐 구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은 부인에게 좀 더 충실하게 하시면은 부인이 자연스럽게 또 육아에 대해서 좀 책임져 주시고 물론 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분이 관여를 하셔야겠지만은 두 사람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네. 순식간에 자기와 살고 있는 여자를 애엄마로 만들어버리지 말자. 예. 그러니까 애엄마라는 게 애엄마는 그냥 애엄마인데 우리나라에서 애엄마는 정말 애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와 살고 있는 여인을 애엄마로 순식간에 전락시키지 말고 5만 원씩 적금하셔서 계속 부인님에게 여왕처럼 받들면서 그렇게 사시라.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녀분도 딸이면은 공주님이 될 것이고 아들이면 왕자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이런 단계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메리지 블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은 현실인데 이 현실에 뛰어드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긴 하지만 두려워.
이런 감정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맞닥뜨린 것도 어떤 결혼 단계를 딱 뛰어넘었더니 이제 임신, 출산 그러면서 아기가 온다니까 좋긴 한데 내가 진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 아기를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 이렇게 너무 본인을 압박하고 앞서서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겁이 나고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왜냐면 거기서 나온 부성애나 모성애는 드라마의 어떤 감동을 만들기 위해서 60분 특집 단막극에서 왜 5월 8일 맨날 그런 거 해주잖아요. 맞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또 그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은 그런 어떤 그 가상의 그 과다한 모성애를 만들어 놓고 그 모성애를 현실에서 강요하는 거죠. 그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서 자기 자식을 때려 죽여도 엄마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네가 말리지 못했냐? 왜 네가 같이 죽지 못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나름대로 너무 숭고하긴 한데 너무 숭고함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노동으로서의 원래 그 대가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보상을 다 무시해버리게 되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그거 안 좋거든요. 맞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본인의 이런 위치, 본인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집안에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서로 가족 간에 그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분명히 행복하고 또 이 아기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그거에만 휩쓸려서 나 자신 그리고 이 가족 관계의 기본이 되는 아내와의 관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남편은 월급 셔틀, 여자는 애 엄마. 아기는 그냥 이제 공부 기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한테도 이렇게 되게 좋은 남편이신 것 같아요. 일찍 퇴근해서 아내분 마사지도 해주시고 얘기도 많이 나눠주시는데 이러면서 막 너무 내가 겁먹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기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자기도 굉장히 떨리지만 나도 굉장히 많이 긴장되는 게 있다.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그렇죠. 아기를 맞이하심이.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장을 만들어서 그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왜 좋냐면은 어차피 아이가 신생아 생긴 시점에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아이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시부모님이든 아니면 친정 엄마 아빠든 다 그 외손주 외손녀 아니면 뭐 손자 손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자칫 본인은 이제 배제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남편분께서 통장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앞으로 뭐 1년 뒤에 우리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 정말 그 너를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확실히 심어주시는 게 멋져. 맞아. 그러면 다음번에 새장가 가실 때도 네? 뭐라고요? 이렇게 통장 개설 세레모니 한번 그렇죠.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서 계속 그 통장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통장 카드랑 비번도 당연히 반납을 하는 거죠. 예. 맡기는 거죠. 예. 맡기고 6400 비번 6400에 통장 예를 들어서 딱 해가지고 딱 아예 맡기고 난 여기서 매달 5만씩 꽂기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아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이 관계에 그 아이가 생기기 위해서 그 두 분의 부부 관계, 이 가족의 기초는 사실 부부잖아요.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럼으로써 또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에게도요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 아이가 폭력을 누구한테 행한다. 그러면 그 폭력의 시원이 어딜 것 같습니까? 부모가 서로 싸웠거나 부모가 자식을 때렸거나 모두 다 그 가정 내에서 그거를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 모든 폭력의 시원 또는 어떤 피해 가해 개념은 거기서 발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모가 서로 살아가면서 아끼고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여기가 그래도 어디 뭐 아프리카라고 얘기해 뭐지만 뭐 무정부 국가에서 뭐 진짜 뭐 맨날 살인 사건 나고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잘 살 수 있어요. 애들 파이팅. 커가지고. 네, 너무 미리 겁먹지 마세요. 파이팅.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남자로 되고 왜 저를 안 된다고요?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보다 빨리 끊어. 김남은 이게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찌질한 자식 정말.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남은이 형님, 선누님, 저는 올해 33, 신체에 건강한 총각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도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여자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외모부터 말씀드릴게요. 키 173cm, 몸무게 95kg.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뚱보입니다. 뚱뚱해요. 네, 뚱뚱. 얼굴이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형 김정남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눈이 너무 나빠서 두꺼운 안경을 꼈고 피부는 거칠며 이마가 조금씩 밀리는 중입니다. 탈모가 진행되고 있죠. 패션 감각이요. 옷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외모는 좀 꽝입니다. 외모는 이렇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우스운 놈은 아니에요. 친구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격 좋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5년쯤 전부터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일은 좀 거칠지만 나름대로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큰 돈을 벌고 있죠. 정치에 관심이 많고 역사 지식이 해박해서 그렇게 무식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들은 오직 외모로만 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친구 놈이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왔어요. 아이, 김선씨. 아이, 안녕하세요. 좀 괜찮으시면 저랑 이번 주말에 영화, 변호인 안 보시겠어요? 변호인. 아, 변호인이요? 예. 어떡하죠? 그 영화 친구들이랑 보기로 해서 네. 약속 깨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러면, 잠깐만, 다른 영화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어바웃 타임이나 그 월터 어쩌고 하는 거,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저 사실 저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영화 안 좋아해요? 네, 별로요. 그럼 다른 거 뭐 좋아하세요? 저기요, 남은 씨랑, 아웃백까지. 저랑은 좀 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남은 씨 좋게 기억하겠습니다. 5분밖에 얘기하는데 뭘 오늘은 안 이 맞아요? 정도 하고 일어나면 안 될까요? 안녕히 가세요. 세상에나. 애프터를 까이는 일은 흔하지만 소개팅 자리에서 이야기 도중에 바로 까이는 경우 보셨나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우여곡절 끝에 사귀기로 한 여자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오빠 나 씻고 나올게 라는 말을 끝으로 제 말을 모두 쌩까더니 급기야 친구 목록에서 저를 삭제해버렸더군요. 남은이 형, 선누나, 제가 그렇게 별로인 걸까요? 저도 연애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이고, 어떻게, 웃어서 죄송한데. 예, 왜냐면, 너무. 김정남, 그분 딱 생각나잖아요. 예, 딱 생각나죠. 세계 최강의 오타쿠. 근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먹히는 얼굴인데. 그분 스타일이? 예, 그렇죠. 최고 권력자의 그 표정이잖아요.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 아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가지고. 근데 저는 사연 마지막에, 오빠 나 씻고 나올게. 어떡해. 이 말을 라이브로 들어본 지 헌터부리하기 이후로 백악기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문장이요? 오빠는 씻고 나올게. 진짜. 애매하네. 근데 카톡으로 그랬잖아요. 카톡으로 그랬죠. 근데 카톡으로 들어도 이 방송 들은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안 들어. 오빠 나 씻고 나올게. 뭐래? 씻고 나올게. 딱 그 샤워 소리를 들으면서 괜히 텔레비전 껐다 켰다 하고 볼륨 좀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고 그다음에 그때 피는 담배. 제가 담배 끊은 지 13년이 넘었습니다만 정말 그러고 보니까 그때 피는 이미 담배. 13년 전이 너무 오래전이다. 훨씬 더 됐구나. 이 소리를 응사 시절이에요? 혹시 응사 시절? 일치가 되는데? 아무튼. 그때 피우면 담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창문 딱 열고 그 모텔촌 너머로 뛴 휘영촌 뜬 달을 보면서 하면서 바로 이거지. 나의 20대요. 안녕. 20대요. 안녕. 담배도 끊었고 네. 이 대사를 들어본 지도 10여 년. 10여 년이 뭐예요? 20년?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은 사귀기로 했던 여자분이 마지막으로 카톡에 남긴 근데 말이 진짜 오빠 나 소개팅에서 씻고. 까이는 경우는 웬만해서 없는데. 되게 스피디하네요. 흔히들 현장에서 막.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성은 결승전이다. 네. 근데 예선이 외모거든요. 예선을 통과해야 결승까지 가는 거죠. 대박. 네. 예선이 외모인데 결승전이. 결승이 가장 중요하죠. 그쵸. 결승은 인성이에요. 최고인데 결승까지 가서 예선을 통과해야 외모야. 돼. 부둥. 네. 예선 탈락입니다. 예선 탈락입니다. 삐. 아우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렇게 우스운 놈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기서도 잘난 척한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좀 이렇게 크시고 약간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속이 덜 찬 분 같지는 않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외모 지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외모 지상주의 여자분들이 외모만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게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기저에는 남자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외모 지상주의로 여자들을 평가했던 그게 있는 거거든요. 아, 맞다. 그래서 최근에 대중매체가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근래에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에 드디어 남자의 외모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배 나오면 사장님 같다는 소리 들었어요. 부티의 상징. 부티의 상징했어요. 맞아. 그래서 너 사장님 같다. 돈 잘 벌겠다 소리를 제 군명 때 들었거든요. 그래. 근데 나 그거 기억해요. 네. 언제부터 남자의 외모, 키 이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 됐는지가 언제부터냐면 90년대 중반부터. 네. 90년대 중반에 이휘재 씨가 약간 그 멀끔한 외모의 개그맨으로 딱 나왔을 때 그때 이휘재 보고 롱다리 이러면서 롱다리 쇼다리 이러면서 90년대 후반부터 남자의 외모도 뭔가 그 평가의 이런 범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평가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 거에는 수만 년 동안 남자들이 여성을 외모로서 평가하는. 지금도 얼마나 하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요, 업무 파트너가 2명이 있어요. 거래처에 가는데. 한 분은, 너무 직관적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좀 실례된 표현이지만, 못생겼는데 일 잘해요. 어떤 분은 되게 이쁜데 일을 못해요. 그럼 대부분의 99.9%의 남자는 이쁜데 일 못하는 여자랑 일을 합니다. 진짜? 예. 왜냐면 어차피 일은 다 힘들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네, 업무란 건 다 힘들어. 회사 일이 쉽고 재밌으면 내가 돈을 받고 회사를 가지. 돈을 나한테 준다는 거는 업무라는 건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까지면 내가 더 고생하면 되지. 차라리 그냥 고생은 이왕 하는 김에 예쁜 얼굴이나 보자. 그렇죠. 그러면서 금요일 밤에 홍대 문시안에서 일 다 마치고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일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일 얘기하다가 잘 돼서 오빠 나 씻고 나올게. 나 이거 참. 진짜요? 남자분도 정말 그래? 네. 네? 어디, 우리 피디님. 안 그래요? 에이, 자기도 안 그런데, 이게 실컷 얘기하게 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 왔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외모는 제 꽃미남 얼굴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꽃미남 얼굴입니다. 아니요. 꽃미남도 아니고, 이제 현생 인류 치고는 너무 오버사이즈 된 그 체격이긴 한데, 좀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33세 이전까지는 여자분들과 별 인연이 없었어요. 인연이 없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만난 여자분들 자연스럽게 연령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좀 여자분들과 교류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귀는 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지인으로도 아니 동료로서 만난 분들 폭이 확 넓어지는 그 시기가 있는데 아마 이 사연 보내신 분이 33살이면 소개팅에서 27살, 29살. 20대 만나시겠네. 20대 분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주로. 아직은 20대 분 여자분들한테 이런 스타일이 예선을 뛰어넘고 결승전으로서 사람을 평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어릴 때는 외모를 많이 보죠. 그렇죠.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남자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남자는 더군다나 나이 먹어도 외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이 먹어도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이도 봐요. 네. 그러니까 막 아무리 자기 늙어도 20대 짱이야.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좌절하지 마시고 동세대 여성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전 때가 아니다. 어떻게 뭔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기다려라. 3년 지공.
30대 후반부터 개운을 할 것이니. 지금은 곤란하다. 지금은 곤란하다. 좀만 기다려달라.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갑자기 확 덤벼드는 여자분들, 사업하는 남자한테 저기 하는 분들 돈 보면 보고 그러는. 오, 많어. 그래서 뭐 카톡으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한 달 전인가 그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남자분 거구고 그냥 좀 별로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특출나지 않은데 여자가 너무 자기한테 러쉬를 하면서 막 돈을 5천만 원이나 빌려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진짜 사업하시는 분이었어 그분도. 그러니까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여자분들은 남자의 매력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총량제로 보는 것 같아요. 총량제. 총량제 뭐야? 쓰레기 봉투도 아니고 총량제 뭐야? 그 종량제고 쓰레기 봉투. 종량제구나. 총량제는 뭐냐면 총점으로 보는 거고 남자는 그냥 외모 하나만 보고요. 여자분은 야 이쁘냐? 이 질문은 10대 7살부터 시작을 해서 훈이 몇 살이죠? 7살. 7살이면 8살이면 이제 여자 외모 봐요. 야, 걔 그래요? 이쁘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훈이가 80살이 돼도 야, 걔 이쁘냐? 이걸로 나와요. 아니, 저 아는 할머니가 이제 노인당에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포크 댄스를 추신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같이 노인당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래도 60대 할머니, 좀 예쁜 할머니 인기가 많다는 거야. 그 할머니랑 당연하죠. 같이 추려고 할아버지들이 줄 섰어요. 일부러 이제 파트너 안 하고 막 기다리신대. 참 이건 남자들 이건 좀 변하지 그렇죠. 않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나름 이제 그 총량제, 뭐 총합. 그래서 외모가 약간 좀 자기보다 기준이 떨어지면은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말이 잘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공통점, 그렇죠. 말이 잘 통한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좋다거나 능력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내가 과연 해마다 신상 가방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팩트는. 네? 그런 것처럼 총량제로 보니까 외모에 대해서 내가 떨어진다고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다른 부분에 많은 재능을 좀 키우시면서 그리고 외모도 옷 입는 센스가 그 패션 감각, 옷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73에 95kg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나쁜 조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제 조건이 워낙 프로레슬링 업계에 있다 보니까 뭐야 프리오리하잖아 95kg면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때 몸무게인데 이러면서 제가 중3 때 92kg거든요. 네? 진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104kg. 지금은요? 고3 때 114. 그래서 별명이 114. 전화번호 안내. 야, 전화번호 안내 나와봐. 이러면서 막 선생님. 지금은요? 지금은 120이죠. 어이구, 0.12톤. 근데 173에 95kg면 나쁜 조건. 네. 약간 좀 펑퍼짐하신 체구인데 패션을 조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살찌신 분들이 그냥 나는 살쪘으니까 아무것도 안 어울릴 거야 해서 그냥 손을 놔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풍채가 있으시면 있는 대로 나름대로 그게 여자들이 남자들 옷 너무 또 깔끔하게 잘 입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하면 돼. 네. 바지 기장 너무 끌리지 않고, 그렇죠. 네, 막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판이요. 카라 세우지 않고 네네. 이렇게 노력하는 최소한만 보여주시고 그냥 이렇게 더럽지 않게 깔끔하게 어쩌면 입으시면. 외모에서 결격 사유를 보신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자들이 생각보다는 제 생각이라는 게 편견일 수 있지만은 많이들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들 외모를 그렇게 다 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일장일단 패션 있어요. 센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패션 센스는 뭐냐면 좀 깔끔하게 자기한테 좀 제대로 입느냐 거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고 제대로 꾸밀 줄 아느냐.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꾸미는 사람을 만나야만 나중에 자기도 꾸며줄 것 같고 자기한테도 뭔가 맞춰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그 관리가 되고 그렇죠. 있다는 자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해요. 무감심한데 과연 나한테는 관심이 있을까라고 직관적으로 계산해보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173에 95kg에 맞는 코디 센스를 좀 찾아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너무 놓지 마세요. 나는 뭐 외모도 김정남 스타일이고 살쪘으니까 입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김정남이나 김정은 따라가는 거 아니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김정은 보니까 바지가 바지기가 두들 덥던데. 철렁하면서 인민복 입고 그러니까. 머리는 또 양갈래 머리에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한 투블럭 커트. 네, 환장할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네.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북에 계신 형제 여러분 머리를 좀 바꿉시다.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옷을 덮으니까 바지로 신발 덮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입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도자를 따라할 수밖에 지도자가 없잖아요. 선도하는 트렌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관리가 된다는 인상, 뭐 이렇게 멋있게 잘 입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남자분들은 또 멋있게 잘 입으면 여자들이 좀 약간 경계해요. 아, 그리고 지금 그렇게 멋있게 잘 보는 노력은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만 주시는. 내가 너무 방치하지 않고 있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인상 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 깔끔하게 깨끗하게만 입으시면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33이잖아요. 30대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외모에 의한 어떤 이제 점수 배분이 점점 적어진다. 희소식. 능력과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지. 사실 뭐 나이 마음 먹어서 30대 후반에 벤츠 타고 S500 이런 거 타면은 발가락 양말 신고 왼쪽 다리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운전해도 어머 오빠 멋있어요. 벨트에다가 막 이렇게 핸드폰 차고. 그렇죠. 그게 괜찮아요. 그래도 난 너 좋아한다 이러면서.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대화의 가장 큰 포인트가 유머 같아요. 근데 유머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액션을 웃겨서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이 남자랑 나랑 웃음의 포인트가 같구나. 그 공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서 막 영구 흉내내고 이렇게 웃기는 게 아니라 잠깐 웃길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웃을 수 있는 감정의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재밌는데 그러면 다른 걸 같이 하면 더 재밌겠네. 오빠 나 씻고 올게 할 때 되게 재밌겠다. 오빠 나 씻고 올게. 내가 차마 자녀분이 계시니까 남편분이 계시니까 시키지도 못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웃다가 침대까지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웃다가 이게 정신이 이제 팔리는 어디지 하면서 어머 웃다가 보니 씻고 있어. 수건 괜찮아 이러면서. 대박. 오빠 나 씻고 올게를 육성으로 들으시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 센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화법에 있어서 공통점, 공감이 갈 수 있는 어투, 그리고 난 못생겼어, 나는 뭐 키가 작고 이런 거. 본인이 키가 작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이 못생겼다 스스로 생각하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위축된 게 느껴져요. 여자분들의 그 식스 센스 어마어마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본인이 외모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개팅이나 이런 데서 여자분을 만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너 내가 우습게 보이지? 나 근데 알고 보면 내용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뭐 일이라든지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그냥 처음부터 짚고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0억 입금하시면 제가 20억 돌려드린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개팅 중이라서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연락 과시에 대놓고 딱 이렇게 금시계 보여주면서 내가 네가 볼 때 내가 배 나온 아저씨 같겠지만 나 내용 있는 남자야. 이러면서 어필하려고 너무 이렇게 내세우시는데 그렇게 너무 안다라는 모습 이거 매력 감점 완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관리도 하시고 또 이제 여자분을 같이 이제 웃게 만들고 같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유머 포인트. 그럼 대화의 기술 연마에 가신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있다가 좀 여자분들의 이 남자분은 취향이 좀 다변화되는 시기에 이르러서 그렇죠. 30대 제가 보기에 여자분들이 30대 중반 시점에서 그 평가항목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평가항목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종류. 왜냐면 이제 그때쯤에 아시는 거예요. 정말 키 크고 힘얼대한 남자들은 내용이 없구나. 나 말고도 여자가 한 10명 더 있고 얼굴 잘생기고 능력 좋은 줄 알았더니만은 뭐 빚이 한 10억 있더라. 개털이더라. 주민번호가 얘는 3개인데 왜 이럴까? 네? 뭐야 이상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20대 후반까지는 남자 취향이 김우빈 아니면은 이제 이종석이야. 그런데 이제 점점 다변화. 그렇죠. 30대 접어서면서 그렇게 한번 힘내라 김정남. 김정남 씨 힘내세요. 우리 예전에 김덕남 씨도 있었는데 게스트 중에. 맞아요. 그분도 김정남 닮았어요. 맞다. 그분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 덕남 씨가 보낸 거 아니야? 성이 김 씨의 끝이 남으로 끝나신 분은 형제 아니에요? 형제? 왜 비슷하게 가시나? 덕남 씨 아무튼 힘내시고요. 셋째 사연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시다 보면은
오빠 나 씻고 나올게를 육성으로 들으실 날이 오실 겁니다. 오빠 나 씻고 올게. 노래 들을게요. 허각의 네. 사랑하고 싶어서.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뿌잉뿌잉.